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드디어 64회 4월 15일 시험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D2주 영상에 이어서 기출풀이 심화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으로 영상을 다룰 건데, 아마 제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최종 특강을 찍을 거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구독을 인증해주시면 이 OS 파일이랑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 드릴 겁니다. 그래서 OS 파일 이런 식이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 이런 식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전용 공략법, 해신 키워드, 함정 파악 등을 다룬 이 제 개인 규제인 전략책과 앞서 보여드린 내용을 전부 담은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파일도 판매 중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고, 제가 오늘 인스타에 이것도 다시 한번 올렸으니까 제 인스타, 제 해품사 닉네임 치면 바로 뜨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런 방식인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지금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앞에 내용 그냥 가볍게 보시고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64회 D2주 영상 안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난이도 예상은 정말 의미가 없는 짓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난이도를 제 근거를 갖다 예상하더라도 출제자 분께서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를 다르게 만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예상한 64회 난이도는 어려울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63회가 지난 2회에 비하면 63회가 무난한 유형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 64회는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을 많이 끌고 올 것 같고, 또한 63회가 통합사의 비중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도 64회는 긴장할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64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수험생분들이 이런 유형을 내면 더 많이 틀릴 것 같은데 하는 문화 파트라던가 시기 유형의 비중도가 제가 예상하는 문제를 감안했을 때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63회보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안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데, 기출 풀이에 대한 제 가벼운 의견 드리면, 일단은 뭐 지금 한 문제씩 풀던 간에 한 시기씩 풀던 간에 50문제를 모두 풀던 간에 방법은 무조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문제씩 풀던가 한 시기씩 푸는 거는 상급 2급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냥 넓게 펼치고 지금 모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스킬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뭐 어떤 강사님 이렇게 하라 그걸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발 고난도 회차를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최근 회차들의 합격률이 평균 40% 50%대인데 뭐 굳이 어느 회차가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는 게 의미도 없고, 출제자가 이 회차는 합격률이 낮으니까 이런 기출은 다시 안 가져오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관점이에요. 어느 회차라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어렵던 간에 쉽던 간에 그딴 거 관계없이 무조건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뭐 어느 회차 안 나오겠지 그렇게 착각했다가는 현장 가서 당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문담하지 말고 문제 속 키워드랑 선지 분석을 모두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랑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D2주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 4문제 정도에서 왜 이걸 똑바로 해야 되는지 그걸 다시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조금 더 기출 풀이에 대한 전략만 다룰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로 시험장 가서 내가 기출 풀 때는 평균 50점, 60점이었다가 막 당일날 80점까지 쭉 오른 사람도 있고, 평소에 막 80점, 90점 잘 나왔다가 시험장 가서 막 대추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당일날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꼼꼼히 여러분들 약점 보완하시면서 점수를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풀이법을 다룰 거예요. 지난 D2주 영상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위주로 다룰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좀 기출 문제 통해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차라리 몇 문제 좀 스포 당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 그걸 좀 잘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는 키워드 유추랑 번호 꼼수입니다. 이건 뭐 어떤 전략이냐면, 한능검은, 요즘 제가 봤을 때 63회의 경향을 봤을 때는 이 꼼수가 100% 먹히는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한 70% 내지 80% 정도는 아직 먹히는 꼼수거든요. 뭐냐면, 한능검은 시대 순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쉽게 말하면, 뭐 한 1번부터 9번은 고대 시대, 10번부터 16번은 뭐 고려 시대, 한 17번부터 28번은 조선 시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뭐 이때쯤까지는 뭐 전근대다 아니면 한 29부터 36까지는 뭐 개항기다 이런 식으로 그 대충 이쯤엔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40번 대인데 뭐 고려시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대체로는 그래도 이 틀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거 활용해 가지고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거 내용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럼 최대한 찍을 거면 이걸 맞춰서 찍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게 그 전략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왼쪽 문제 21번인데 잘 보시면 뭐 회원당, 보안제, 뭐 키워드 보고도 이게 누구지? 할 수 있거든요. 뭐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 인물 뭐 누구누구지 할 수 있는데 아닌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을 가가지고 이 문제를 처음 딱 맞닥뜨려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훈민정음 해례본에 참여했다, 정남공시 2등에 책봉됐다, 그리고 뭐 사대교리는 외교 정책을 주도했다. 사실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인물은 신속주야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되면 뭐 틀리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추라던가 번호 꼼수 쓰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은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나 이 인물이 누군지 난 모르겠단 말이야. 단순하게 그냥 해설 보면서, 자, 이런 거니까 신속주의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등적인 접근이에요. 진짜 내가 시험장 가서 도저히 모를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얘는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 훈민정음, 계유정난, 뭐 세조 이런 거 보니까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얘까지 보니까 조선시대 전기의 인물인 것 같아. 얘까지만 했으면 되게 잘 푼 거예요.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1번 기예예송에서 기년설 주장했다. 자, 일단은 이거 송시열인데, 자, 이것도 선지 분석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기예예송은 현종식이에요. 제가 왕까지 적으면서 풀어볼게요. 반정공신의 위운삭제 주장했다. 조광조인데, 자, 조광조는 중종이에요. 자, 예한향약. 자, 예한향약은 이이란다. 죄송합니다. 이가 아니라 이황인데, 이거 실수했다. 이이는 해주향약이죠. 아무튼 이황의 경우에는 선조고요. 자, 그리고 동국지도를 제작한 건 정상기인데, 정상기는 영조식이에요. 아마 4번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한 걸 보면은, 자, 현종, 중종, 성조, 영조 지금 시기를 보면은 4명 다 일단 시기가 조선시대 전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얘도 한 16세기. 얘가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눈치가 있는 분들은 솔직히 이 해동제국기란 선지가 신속주의인데 이 선지가 정확하게 60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D2주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최근 3회부를 분석했다면 얘가 조선시대 전기 인물인 건 알거든요. 그걸 감안했다면 시기상으로 얘가 나왔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건 얘밖에 안 돼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한 거지만 문제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암기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정직하게 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라도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조선시대 전기가 그나마 얘 가까우니까 얘가 그나마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풀었으면 잘한 건데 여기에 플러스로 20번대 초반이면은 확실하게 조선시대 전기의 확률이 좀 높기는 높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식의 접근법을 좀 써보는 게 좋은데 이 문제도 얘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 문제도 여기 박연이라던가 여민락이란 키워드를 보고서 세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어려운 키워드예요. 지금까지 이게 기출에 안 나왔었거든요. 사실 박연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기본 55예요. 그럼 회풍선님 뭐 제가 기본 평가에 다 풀어야 되나요? 그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니까 꼼수를 쓰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거 태종. 자, 훈련도감 선조, 그리고 탕평비 영조, 대전 통표
대전 통편, 정조, 상강 행시에 도는 세종인데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자, 20번대 초반이면은 조선시대 전기의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시기상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자르고 사실 제가 이 문제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 회차 기준으로 아마 18번인가 19번쯤에 이미 태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똑같은 문제를 두 개를 안 내요. 그러니까 뭐 태종을 냈으면 세종 문제도 내야 되고 뭐 세조를 냈으면 아니 그러니까 영조를 냈으면 그다음 정조를 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섞는데 앞에서 이미 태종 냈으니까 얘도 선지가 소거가 되면은 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이 문제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앞뒤끼리도 비교하고 번호도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의외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이게 뭐야? 나 이거 못 푸는데? 여러분들 3점이 날라가요. 3점이. 3점. 아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뜯어야 되는데 좀 이런 문제 보면서 아 어떻게 내가 비껴치든지 어떻게 좀 잘 찍을까? 그러니까 찍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찍을까? 그걸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스킬을 한 번쯤은 기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사진과 그림 자료 활용인데 한능검은 다른 역사 시험에 비해서는 얘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능검은 아무리 뭐 공시 대체하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절대평가 시험이고 한국사 역사 인식에 대한 재고랑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든 힌트를 그래도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생각보다 어떻게든 힌트를 주려고 하는데 이 힌트들이 진짜 못해도 제가 보기에 두 개 내지 세 개는 진짜 큰 것들을 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문제들인데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얼굴들을 한 번씩만 봤다면 얘가 김영삼 대통령인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이 OECD를 보자마자 약간 영어를 좋아하는 김영삼. 그러니까 이름에 03 영어 숫자 적혔으니까 뭐 OECD, WTO 가입, 여기 뭐 OECD 가입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 찍어도 되는데 이게 어떤 회차에서 이렇게 그림 힌트를 주는지는 맨날 맨날 랜덤하지만 그럼에도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걸 활용해서 내가 OECD는 몰라. 근데 이거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키워드만 다 딸딸딸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라 보거든요. 그럼 뭐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모르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가 나오면 왜 출제자가 굳이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줬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문제도 비슷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경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뭐냐면 한능검에서 이런 식으로 흑백 사진을 힌트로 제시하면은 이게 가령 현대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생 네 컷도 아니고 이 흑백 사진이 아니라 컬러 사진이 나올 때쯤부터는 컬러는 보통 노태우 시기부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이승만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의 시기일 확률이 진짜 높아요. 지금까지 기출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분석해 보면은 여기 있는 네 개는 실제로 다 선지를 뜯어보면은 전두환 정부고 얘만 노태우 정부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건데 그래도 내가 선지 분석이 좀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까먹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힌트까지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럼 1번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걸 그냥 괜히 아무 생각 없이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힌트를 받아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그런 눈치를 여러분들이 기출을 푸시면서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핵심 키워드 집중하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는 건 뭐 공시 대체라느니 뭐 난이도가 높아진다느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쫄아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키워드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왼쪽 문제 문화, 유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정조식에 축도됐었고 장용영의 군사가 있다는 걸 보고서 수원에 위치한 화성을 푸는 게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오다 선지가 공통적으로 궁궐이랑 관련된 걸 가져와가지고 약간 문화파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선지가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사실 선지 이렇게 속았으면 정답은 깔끔하게 풀리는데 약간 저라면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은 화성을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얘는 쉬워요. 근데 얘가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진짜 원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화성이잖아요. 화성인데 기본적으로 캐슬이 뭐 하는 거예요? 캐슬은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포루라던가 공신돈 이런 키워드 솔직히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를 수 있는데 성이라는 걸 집중했다면 이 성은 방어의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얘까지는 솔직히 추론이 가능해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이런 키워드를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니은 선지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성이니까 방어하는 목적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원초적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좀 감이 안 잡히면은 제가 이 문제 통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시무십조. 자, 시무십조는 통일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최치원이랑 관련된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또 오다 선지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보시면 뭐 청방인문표, 강수, 이두를 창제한 이두, 신문화쟁론, 원효 얘까지는 어떻게 풀었더라도 여기 회신밀경소랑 해인사 묘계상 닫기 둘 다 어려워요. 아마 이거를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공시생 수준이 아니면 이걸 공부해서 푸는 수험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거든요. 진짜 어려운 키워드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집중 안 하고 어떤 거에 집중했냐면 이거예요. 신라 말의 사회상.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치원은 통일신라 하대에 활동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통일신라 하드니까 신라 말에 활동한 인물도 되거든요. 근데 해풍선이 통일신라랑 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맨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신라든 통일신라든 어쨌든 간에 신라는 신라예요. 그러니까 신라 자체가 변한 건 아닌가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최치원이 어쨌든 신라 말에 활동한 거 아닌가? 그것만 추론이 됐었더라도 이 두 개를 모르더라도 풀이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모든 키워드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문제든 간에 선지든 간에 이렇게 꼼꼼히 읽는 습관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의도적 소구법 유형인데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쉽게 예시해드리면은 기억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D 2주차 영상에서 대성전이나 명륜당이 나오면 성균관이나 향교가 둘 다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뭐 대성전, 명륜당 이외에 뭐 중앙이다. 중앙이면 성균관, 지방이다. 지방이면 황교.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키워드를 주거든요. 근데 의도적 소거법 유형은 이런 결정적인 키워드를 안 주고 얘만 주는 거예요. 그럼 해풍사님, 이 두 개 중 어떻게 구별을 해요? 당연히 저도 못해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지 5개 중에서 4개를 제거하면은 한 개는 성균관만 주던지 향교만 주던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선지를 다 말도 안 되는 걸 소거해서 한 개만 남기면 둘 중 한 개는 좀 남아 떨어지게 내는 스타일의 문제가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육조 직계제랑 하륜을 보고서 태종을 추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륜까지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육조 직계제가 딱 풀어야 되는데 어 육조 직계제가 나오면 태종이랑 세조가 가능하죠. 그럼 선지 분석을 해보면 갑인자의 경우에는 세종, 훈련도감의 경우에는 선조, 초계문신제는 정조, 그리고 경국대전은 성종인데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태종과 세조 둘 다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두 개 중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킨 얘는
태종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나머지 선지를 모두 다 소거하면은 태종과 세조 중에 한 개는 의도적으로 떨어지게 소거법을 유도하는 문제가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자, 이 문제도 볼게요. 자, 이왕 전하 국장 의식이 이어질 때 독립운동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고종이던 간에 순종의 인산일에 발생한 독립운동으로서는 3.1운동이랑 60만세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게 이 왕이 뭐 고종을 말한 건지 순종을 말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가능성을 두 개를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서울진공작전 이거 개항기식이죠. 말이 안 돼요. 독립의군부 얘랑 관련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영향이니까 애초에 관련이 없어요. 국채보상운동 이것도 개항기잖아요. 말이 안 되고 척합이 걸린 얘는 개항기 더 초기죠. 지금 또 나머진 다 말이 안 되는데 민족유일당 운동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된 거는 60만세 운동의 영향으로 뭐 정우의 선언,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 창립 얘는 말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소거해서 떨어뜨리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또 나오게 이렇게 만든 게 의도적 소거법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바로 답을 연결을 못 지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출제자가 선지를 소거했을 때만 풀 수 있게 만드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거법을 강조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까지 거쳐야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뭐가 애매하다 떨어지면 그냥 소거를 해보세요. 그래서 확실히 아닌 것들 다 잘라가지고 풀어냈다 있으니까 괜히 출제자의 농락에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풀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고 정말 고득점을 위해서 중요한 도시기 사회의 유형 풀이법입니다. 이 스타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접근법을 크게 두 가지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제가 어떤 문제 스타일이냐면은 첫 번째,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에 영향을 받던지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에 영향을 받던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뭔 얘기냐면 먼저 왼쪽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하는 4년이고 경성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이걸 보고서 1차 조선 교육령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고, 자, 여기는 경성제국대학을 다뤘으니까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다룬 거긴 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 스타일은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에 영향받은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지금 선지를 보면은 정답은 5번이에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제가 이걸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경성제국 대학을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도적인 흐름을 낸 게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가나 시기 문제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도형 문제만 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둘 간에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자, 오른쪽의 경우에는 좀 어떤 거냐면 여기의 경우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보고서 무오사화를 다룬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진성대군을 그 왕으로 추대한다. 그리고 지금 임금이 돌이 잃어가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 도탄에 빠져서 얘를 즉위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성대군은 이후에 중종을 말하는 거여가지고 연산군이 깽판을 채가지고 이 중종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중종 반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도 따지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한 건데 왜 그러냐면 정답이 얘예요. 4번 패비윤씨 사사 사건을 계기로 김갱필 등이 처형된 갑자 사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함정은 이걸 다룬 건데, 자, 이 문제도 갑자사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이 연산군이 훈구파도 죽이고 살인파도 죽이고 다 갈아엎어 쳐버리니까 지금 이러다 다 죽어 하면서 지금 임금이 개빡쳐가지고
지금 신하들 다 죽이고 있으니까 빨리 쟤 내쫓아야 돼. 그런 흐름을 낸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검이 뭐든 간에 이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갓나를 냈었고 왜 굳이 이게 정답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스타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 가시기랑 나시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땡땡 시기야,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문제의 경우에는 이 정우의 선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문제는 아래쪽에는 나는 신간의 해소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 사료는 정우의 선언을 통해 가지고 신간회가 창립되었다는 맥락을 말한 거고, 나의 포인트는 신간회가 해소되는 포인트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신간회가 창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스타트 지점을 다룬 거고 요거는 엔드 지점을 다룬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시기 사이는 뭐겠어요? 시작과 끝 지점 사이니까 이 신간회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뭐가 있었겠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맞겠죠. 왜냐, 신간회가 이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었으니까 신간회 활동 사례로 일본이 제일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반대로 이 문제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 태평양 방위선은 얄루샨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 이어진다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티슨이 발표한 에티슨 라인을 말한 거고, 여기 아래는 상호적 합의에서 이 미약중군의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에 있다는 것을 규정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로 보면은, 자, 이 에티슨 라인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를 계기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명분 정도를 제공했다, 그게 포인트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경우에는 전쟁이 거의 끝난 직후잖아요. 그러면 전쟁 직전, 직후, 그럼 그 사이는 뭐겠어요? 전쟁이 또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는 뭐가 있었냐, 그걸 말한 건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63회 때 논란이 나가지고 이거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시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가 석방된 거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이 시기 사이는 땡땡 시기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 시기에 어울리는 포인트를 잡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도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왜 출제자가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건지 그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테마사 유형의 원리. 테마사 유형의 경우에는 일종의 지금 출제자들이 많이 하는 통합사 유형이거든요. 자,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한번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왼쪽 문제. 일단은 왼쪽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성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수정문이라던가 흥인지문, 도니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써 있는 거 보고서 사대문을 다룬 거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자세한 용어는 몰라도 여기 지역이 서울인 건 알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사 유형이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정돈이 서있겠다, 얘까진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도성 조축도감, 조선시대 축성 기술 변화, 도시정비 계획 구실로 뭐 훼손되었다, 다 개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봤자 어차피 진짜 공부해서 알만하지 못할 선지를 어떻게든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일단 제끼세요. 일단 마지막에 보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풀 수 있을 만한 걸 봐야 되는데, 얘가 그런 선지예요. 자, 정봉수가 후금의 침입에 맞서 항전한 곳은 용골 산성이거든요. 근데 이 용골 산성은 평안북도에 있어요. 평안북도.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안 맞으니까 정답은 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사고를 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도성이에요. 도성인데 만약에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 서울 도성이면은 그 전쟁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내 집 앞까지 와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온 건데, 이거는 항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을 개 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했다 치더라도 3번은 어색한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출제자가 조금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일종의 사고를 좀 요구하는 문제도 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힌트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 좀 그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우측 문제 좀 비슷해요. 자, 일단 보면은 선덕여왕 여기 여성 속의 위인데 다른데, 자, 선덕여왕 첨성대 황룡사 고충 못하, 뭐 얘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이빙허가 살림을 학문화한 실학자래요. 근데 보면 가정생활의 지혜를 다뤘다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을 학문화한 거니까 살림? 가정생활?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제주의 거상이자 자선가래요. 자선가니까 재산을 기부했다. 자선가 재산 기부. 얘도 괜찮은 것 같아. 좋아요. 자, 노동운동가 강주룡. 자, 노동운동가니까 임금 삭감에 저항했다. 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자, 의열투쟁. 남자연님은 의열투쟁했다는데 광복을 발행했다. 얘는 좀 이상하다 느낄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광복을 발행한 거는 오광식님이란 분인데, 뭐 그거 몰랐더라도 이 문제는 이렇게 매칭을 서로 해봤으면은 나름 문제 속에 힌트를 되게 많이 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사 유형이 은근 생각보다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나 허각씨 모르는데 만덕이 모르는데 이런다고 그게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의외로 문제 속에서 매칭을 해보면은 풀 수 있게 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고 땡 이러지 말고 문제를 좀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테마사는 진짜 그만큼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문제가 많으니까 좀 꼼꼼히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도 인물 풀이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이 문제는 일단 왼쪽 문제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왼쪽 문제 보시면 여기 모근의 초상화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걸 보고서 이색을 추론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암기해서 푸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를 외우신 게 아니면. 그러니까 약간 저라면 좀 이런 식의 접근법을 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저 힌트를 일단 이걸 잡을 건데, 제가 자주 쓰는 꼼수가 뭐냐면 탈룰라 기법이에요. 이 탈룰라 기법이란 게 뭐냐면 이 곡의 아들이래요. 그럼 이 인물이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 인물은 이 땡이든지 이 땡땡일 거예요. 이름이. 그걸 가져가 보면은 1번 여공패설과 사략 이재현이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고, 얘 최충. 자, 그리고 수선사 교수 여기 진울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 3, 4번은 싹 다 이씨가 아니에요. 근데 성균공간이 대상이 돼서 정몽주를 학과를 청구한 얘는 이씨긴 해요. 그러니까 5번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일단은 1번과 5번밖에 안 남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고를 했으면 이 인물은 고려 말이라는 시기가 있고 고려 후기에 성리학 보급에 활동을 했었대요. 근데 성리학이랑 관련된 거는 성균관이고, 심지어 고려 말이란 키워드 보면은 정몽주도 연결이 돼요. 왜? 정몽주 거의 조선 건국하기 직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5번밖에 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하나 둘씩 잡아가면은 의외로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연도 결국 키워드를 모른다고 못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자르게 잡고 가면 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측 문제도 좀 비슷한데 저라면 이 문제는 미국인이랑 영국인을 주목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물론 이 기영, 니은이 둘 다 미국인에 해당되는 선지긴 해요. 근데 어, 이 인물께서 교과서를 만들었대요. 교과서를 만든 거면은 그래도 조금 더 교사에 가깝지 않을까? 이랬으면은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두 번째, 얘는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인데, 자, 잘 보시면은 여기서는 리을은 미국인이고 얘는 영국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영국인 찾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소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조금만 더 꼼수를 드리면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고 가나 인물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1번과 5번에 다 제끼시는 게 좋아요. 보통 2번, 3번,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굳이 두 인물 놓는데 이런 식으로 가의 인물도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나의 인물도 의도적으로 문제를 낼 거면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문제를 만들지, 굳이 둘 다 업적을 물어볼 거면은 박스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스 유형은 이 가 인물의 업적도 알리고 싶고 나 인물의 업적도 알리고 싶고 그런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때는 그냥 1번, 5번은 제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이 확률이 높은데, 이게 진짜 꼼수가 뭐냐면 기억이 일단 맞아요. 그럼 기억이 맞으면 무조건 100% 정답이 2번이고 니은이 맞으면 3번과 4번 중에 정답률이 50%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인물 거만 잘 파악이 되더라도 정답률이 미친 듯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개꿀형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기출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푸는 스킬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문제의 경우에도 간단하게만 다루면,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 흥사단을 만든 걸 보고서 안창호님을 다룬 건데, 이게 선지를 분석해 보면은 박은식, 정인보, 안희재, 장인환, 전명훈, 그리고 이게 안창호님인데, 보통은 3번과 5번 중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약간 저라면 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안창호님 정도의 메이저한 인물이면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풀었던 걸 돌아가면은, 제가 비교적 핵심 키워드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창호님이 여기서 활동한 거 맞는데, 안창호님이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가 아니라 막 대통령이야, 아니면 뭐 국무총장이야, 그 국무총리, 국무총리 말고 뭐가 있지, 뭐 환경부 장관, 그냥 대충 이렇게 쳐볼게요. 그냥 그 다른 역할이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꼬이거든요. 근데 한능검이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창호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했던 거 맞는데 내무총장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국무총장 아니면 뭐 경무국장 이런 거지롱, 이렇게 낚시를 할 정도 그렇게 쓰레기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찍을 게 없으면 인물 유형도 그냥 그래도 이해까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익숙한 걸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선지를 지저분하게 하는 거면 낯설 선지는 아니어가지고 진짜 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얘는 맞는 것 같아. 익숙한 것 같아. 그런 걸 찍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 비슷한 스타일인데, 자, 이 인물이 이때 처음 나오고 지금도 안 나오는 인물인데, 자, 의거관련자 번호, 진상조사위원, 그리고 사법부장. 지금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용을 보면은 이 인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법이라던가 변호를 한 인물인 건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이 인물은 법원장, 사법제도 기초, 법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거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면 기본적으로 좀 사고력을 요구한 시험이거든요. 그럼 최대한 지문이랑 그 내용에 근거한 내용들 정답을 연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풀려 하지 말고 출제자가 주는 힌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문제를 비교적 쉽게 푸는 그런 스킬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D1주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최종 특강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돕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